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아직도 목소리가 조금은 불안정한 모습이 좀 남아있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깔끔하게 녹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영상 보시다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딱 오늘까지만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는 큰 이벤트가 많습니다. 증시 분위기가 안 좋은 와중에 구조되는 출발했다고 하죠. 바로 이번 주에 공개되는 빅테크의 실적 발표인데,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테슬라한테 한번 당했죠. 그 친구들이 진짜 구조될지 아니면 같이 잡히러 오는 건지는 결과를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실적이 뭔가 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아마존이 이번 주에 공개를 하고요. 참고로 애플은 11월 2일 당장 다음 주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11월 21일 날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항상 잘 나오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테슬라가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며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당장 내일부터 실적 발표가 연일 나오니까 기대감 반, 걱정 반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테슬라, 지금이 기회. 최근 하락하는 테슬라를 보면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급락하고 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 미국의 한 전문가는 향후 더 큰 무기가 남아있다며 매수 기회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 뭐가 그렇게 뛰어난가 봤더니 바로 부품이라고 하는데요. 기릿은 당연히 테슬라라고 하니까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전기차 충전기라든지 혹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니면은 AI 이런 걸 말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테슬라의 강점은 부품에 있다며 이 부품을 직접 파는 1등급 공급업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완성차 판매 기업과 부품 기업의 수익성을 비교해도 부품 기업들의 수익성이 더 좋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테슬라는 완성차 판매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며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혹시나 테슬라에 관심이 있다면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공모주는 매일매일. 이번 주는 헷갈리지 않게 매일매일 공모주가 있습니다. 모두 잊지 마시고 청약 및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월화, 유투바이오와 유진테크놀로지 청약이 있는데, 기릿은 토요일날 말했던 대로 유진테크만 청약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참고로 유진테크놀로지는 주관사가 NH투자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투바이오는 매력이 없다는 걸 우리가 공부했었고, 오늘 또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매력이 사라졌죠. 다음으로는 화요일, 수요일 KB 스펙이 있습니다. 기릿은 청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서울 보증보험이 있고, 목금은 소닉스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상장 기업도 봐야겠죠. 목요일날 워트 키움증권에서 진행하고, 금요일날 퀄리타스 반도체 한국투자에서 진행하니까 이 친구들도 좋은 가격에, 일단 지금 매도 방식은 시초가 매도라는 거 잊지 마시고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나왔네요. 마침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증권사들의 러브콜이 아니라, 러브콜의 반대말이 뭐죠? 거절콜? 어쨌든 외면을 받으면서 결국 IPO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보증보험이 기간에 외면을 받은 이유는 지금 국채가 5.0%인데 굳이 배당주의 매력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물러나고 나중에 증시가 좋아지면은 좋은 밸류를 가지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서울보증보험 취소된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코스피 추가 하락 가능성. 오늘 또 하락하고 있는 코스피 무서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만 전망은 전망일 뿐이니까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누가 이런 얘기를 했나 봤더니 IBK에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보인다고 언급했고, 물론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라는 가정하긴 한데, 이스라엘이 지상국 병력을 투입하는가 아닌가 아니면 그냥 서로 이제 소모전만 하다가 끝나는가, 여기에 따라 변동성이 커지게 될 것이며, 혹시나 여기서 조금 더 커져서 중동 전쟁으로 확전이 되면은 결국은 제2의 인플레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이번에 중동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미국에서도 이제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미 공화당의 지지율이 더 높은데
공화당이 승리하는 그림, 그리고 트럼프가 돌아오는 그림이 나타나게 되며 이 또한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겠죠. 또한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BR을 보면은 지금 현재 0.83배인데 보통 저점 수준은 0.7 후반대라서 추가 하락 가능성 한 5% 정도는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코스피 2300이 잠시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그냥 부정적인 전망이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어서 뭐 긍정적인 전망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식을 팔지 말라는 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인적으로 지금 증시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기름들도 아시다시피 저 기릿은 원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9월에서 10월 마지막 상승 후 그때 이제 현금화 합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하지만 타이슨의 말이 맞았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미 지금 현재 확인을 해보니까 주가는 급락할 대로 급락하고 제 계좌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도 당연히 두드려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번만 더 오르고 좀 떨어지지라는 후회를 가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하락은 이미 했고,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지금 가격에서는 팔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12개월 선행퍼, 방금 전에 봤던 거는 PBR이었고 이거는 PER인데 12개월 선행퍼는 10.1배로 최근 10년 평균인 10.4배보다 낮다고 합니다. 한이끼리 근데 이때까지 뭐 많이 봤다시피 더 떨어져도 할 말 없겠더만 10.1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뭐 9.9까지 가지 말라는 법이 있어?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주가라는 거는 위아래 흐름이 있는데 최근 10년 퍼가 10.4배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는 올라가겠구나라고 당연히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에서 말하는 거는 지금 혹시나 당신이 팔았다가 지금이 만약에 바닥이면 어떡할 거냐? 그 부분은 우리가 절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당신이 매도할 때 무릎 혹은 발목쯤에서 매도하는 건 아닌지 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끼리 또 동의를 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두드려 맞아라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책임감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 하지만 증시 바닥을 맞추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포지션을 취하더라도 조금은 반반 전략을 쓰는 게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주식을 팔고 싶더라도 다 파는 게 아니라 한 30에서 50% 정도만 팔아보고 조금 추이를 지켜봤다가 돌아오는 방법, 그런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코인의 시대가 왔나? 자, 내년부터 코인이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 많이 봤었죠. 비트코인의 반감기라는 것 때문에 크게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으며 증시가 안 좋은 와중에 안전자산의 역할을 할 것, 이러한 전망도 존재했는데, 그런데 결국 그게 맞아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 가짜뉴스 이후 갑자기 탄력을 받으며 4천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주간 상승률 10%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증시에서는 분위기가 안 좋은 와중에 코인 관련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일부 보여줬다고 하는데, 과연 비트코인 진짜 추세적 상승이 시작을 한 건지 아니면 잠시 변덕일지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확산. 최근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뭐 이거 우한 폐렴 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죠. 주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감염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폐렴 치료제를 사재기 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코로나를 겪으며 치료제를 구하지 못했던 그 경험, 그러한 경험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소식에 오늘 광동제약, 국제약품 등 관련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지금 동물 쪽에서도 난리가 나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날 갑자기 뜬 소식, 럼피스킨 병이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병은 우리나라 소한테 현재 걸리고 있는데, 이 병은 소들만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주로 모기에 의해 전파가 된다고 하네요. 또한 폐사율도 10%나 되며 전파력도 빠르기 때문에 현재 고민이 좀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중요한 거는 럼피스킨병, 우리나라에서 발병한 거는 첫 사례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경기 김포, 충남 서산 등 사흘 만에 10건이나 발생해 축산업계가 혹시나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러한 긴장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채 투자했다가 깨. 최근 미국채가 고점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죠. 올해 초부터 이제 뭐 미국채를 산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아마도 기름들 중에서도 계실 듯한데, 그리고 저끼리 또 그때부터 계속 생각을 했죠.
결국은 시간 지나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냥 국채를 산 사람들은 솔직히 걱정이 크지 않지만, 하지만 문제는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국채를 투자하다 보면 큰 수익이 조금은 그리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던 투자들은 2배도 아닌 3배짜리 국채 ETF를 매수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당연히 최근 들어 국채 가격은 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그 말인즉슨 국채 금리가 쭉쭉쭉 올라가고 있다는 의미니까 당연히 결과는 지금까지 폭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미국채 투자는 단순히 일부만 사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올해 가장 많이 산 주식이 뭔가 봤더니 테슬라 아니고 애플 아니고 엔비디아 아니고 20년 국채 3배 레버리지라고 하니까 진짜 대박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무려 1.4조 원이나 서학개미가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왼쪽에 보시다시피 올해 초만 하더라도 9.9달러인데, 그런데 지금은 3.94달러, 반토막이 넘게 난 걸 확인할 수 있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래서는 변동성이 조금 크겠지만 오른쪽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중요한 거는 3배짜리 레버리지는 보통 이러한 횡보장에서 녹을 가능성이 높아서 서기리씨 생각했을 때는 굳이 이거를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될까? 만약에 매수하더라도 3배짜리가 아니라 그냥 1배로 추종하는 걸, 그걸 사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죠. 전부 다 투자하셨던 기대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키움증권이 급락했습니다. 영풍재지가 키움증권과 함께 동기 어진을 시전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소린가 봤더니 최근 주가 조작 소문이 돌며 하한가 마감 후 거래가 정지된 영풍재지, 요 친구 때문에 키움증권에서 5천억의 미수금이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키움만 이런 일이 생겼나 봤더니 이 와중에 다른 증권사에서는 얼마 전 라더견 사태 기억나시죠? 그때 영풍재지 증거금률을 100%로 올린 바 있는데, 하지만 키움증권은 그때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또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 소홀로 인해 금감원 조사 등의 결과를 불러일으켰고 주가는 보시다시피 23%나 급락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키움증권이 또 욕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등 이쪽의 미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이거는 근데 소잃고 이 외양간을 고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옆집에 있는 외양간을 고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에코프로 주주분들, 포스코홀딩스 주주분들은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레버리지가 다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기름들도 혹시나 많이 욕심이 난다고 하더라도 레버리지만큼은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 해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고 가정해도 어쩔 수 없는 사고라는 게 무조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차가 내 차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면은 무슨 일이 생겨도 당연히 내가 그거를 수리하거나 복구하면 되는데, 하지만 레버리지를 쓰거나 그 차가 내 차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상황이 조금 많이 심각해질 수 있겠죠. 단 한 번에 시장에서 아웃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잘하면은 레버리지를 쓰던 말던 한 10년 뒤, 한 20년 뒤에는 우리는 큰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굳이 그거를 빠르게 땡기고자 레버리지를 할 필요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해요.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하는 거다. 다음입니다. 농심이 중동 순방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먹태깡 열풍을 불러오고 있는 농심이 중동 순방 수혜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거기 사우디 그쪽에서도 먹태깡 먹나 하고 봤더니 채소, 과일 등 재배가 어려운 중동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수출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 농심 부사장이 중동 방문 명단에 오르면서 더욱더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 정도 상승하다가 조금은 조정받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스마트팜과 관련한 좋은 소식이 나타날지 새로운 테마가 하나 또 만들어질지 기대감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SPC도 중동 간다. 파리바게뜨가 중동 지역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현지 기업과 MOU를 체결해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33년까지 중동과 아프리카 12개국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자, 파리바게뜨는 작년부터 말레이시아에 할랄 인증 공장을 짓고 있는데, 내년에 완공이 되면 할랄 인증 제품을 생산해 공급하며 할랄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들 중에서는 아니 무슨 파리바게뜨가 우리나라에서만 잘 나가지 해외에 굳이 나갈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데 파리바게뜨는 벌써 글로벌 500호점을 돌파를 했다고 하죠.
이미 충분히 글로벌 기업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고 작년 해외 매출이 6천억을 넘긴 모습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중동까지도 진출할 만한 그러한 여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당연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동 소식입니다. 바로 현대차도 중동 지역 내 첫 생산 거점을 확보한다는 소식. 그리고 혼자 진출하는 게 아니네요. 사우디 국부 펀드와 합작 공장을 건설하고 26년 상반기 양산을 목표한다고 합니다. 차종은 전기차와 내연차 모두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출 예정이라고 하며 참고로 공장 건설에는 5억 달러가 공동 투자 그리고 현대차가 지분 30%를 보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는 고도의 자동화 공정과 맞춤형 설비를 적용할 예정이며 이번 협력으로 혁신과 환경 친화적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증시 어려운 와중에 현대차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HMM 인수전이 난항. 자, HMM이 지금 인수전인 거 알고 계시나요? 아마 큰 관심은 없으실 듯한데 그런데 지금 인수전이 진행 중인 와중에 다음 달 본이차를 앞두고 유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LX, 하림, 동원의 지금 현재 3파전인데 미흡한 자금 동원력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빵빵한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LX, 하림, 동원 충분히 큰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 친구들 마저 부족한가라고 봤더니 참고로 HMM의 인수 금액이 1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LX나 하림이나 동원 그런 돈을 마련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거 인수하고 나면은 진짜 승자의 저주에 빠지는 거 아니냐? 열심히 이겨봐야 그냥 돈에 허덕이다가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요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나와야 된다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포스코 그룹이 과거 관심을 가진 적이 있어서 포스코가 혹시나 인수전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 요런 뷰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오랜만에 엔비디아 소식. 자, 1년 사이 무려 4배나 급등한 엔비디아. 하지만 이제는 성장이 꺾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잠시 보자면은 얼마 전에 나온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때문인데요. 당장 내년부터 이것 때문에 매출은 5에서 10%, 주당 순이익도 10% 감소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야, 중국의 그게 진짜 크구나 라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의 주변국인 베트남, 사우디 등에 수출할 때도 정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것 또한 스트레스다 보니까 그래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가 최근 들어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물론 그래도 지금 주가보다 높긴 하지만 보통 저 기리씨 봤을 때 목표 주가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주가 흐름은 좀 나빴던 경우가 많았는데 과연 엔비디아는 아니 야 그거는 다른 일반 주식들이고 나는 엔비디아야 나 몰라 라고 말하면서 다시 쭉 올라갈 수 있을지 마침 또 다음 달에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닥터코퍼 녹아내리는 중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 때문에 구리 가격이 하락 중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또 언젠가 반등하긴 할 텐데 언제부터 상승할지 한번 쓱 봤더니 LME 위크에 참석했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승할 것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고금리 부담 등의 가격 하락 압박이 있긴 했는데 하지만 앞으로 배터리 저장 장치, 송배전, 전기차 등 구리는 필수 요소가 되었고 그리고 광산기업의 캐펙스가 늘지 않고 27년까지 공급 부족이 이어지며 구리가 쭉 올라갈 것 그것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것 요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매수 전략도 추천한다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미리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주식을 봐야 되나 봤더니 한국투자증권은 LS일렉트릭, 풍산 요런 친구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참고로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은 이구산업이라는 기업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통신물가 33년 만에 최대. 올해 통신물가는 3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3분기까지 누적된 통신물가는 작년 동기 대비 1%가 상승했는데 이는 33년 만에 최대폭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통신 물가는 휴대폰 요금, 단말기 가격, 인터넷 요금, 휴대전화 수리비, 유선전화, 우편 서비스 이렇게 품목이 구성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까지 낮은 상승률을 유지해왔으나 올해 갑자기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기름들이 예상했다시피 최근 상승세는 휴대폰 요금과 단말기 가격이 견인하고 있다고 하며 갈수록 이렇게 통신 물가가 솔직히 필수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승세가 유지되면 우리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 요금제 등을 출시하고 있긴 하지만 가격은 쉽게 잡히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게임 관련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실적 발표 시즌인데 이번 3분기 성적표를 받을 국내 빅게임사들 중
일단 전망을 보자면은 넥슨만 웃을 것이며 나머지는 다 울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넥슨 왜 좋은가 봤더니 넥슨만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었다고 하며 던전 앤 파이터, 메이플 스토리 등 기존 게임이 안정적 성적을 내고 6월에 출시된 데이브 더 다이버가 호평을 받는 등 그런 모습에 실적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다른 게임사들은 매우 나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데 11월 지스타 이때 신작이 나오면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뷰도 있다고 하니까 게임주를 좋아하시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셀트리온 호재가 나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자, 셀트리온의 합병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램시마 SC 신약 허가도 나오면서 오늘은 셀트 날인가 라고 생각하고 주가를 봤는데 이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참고로 램시마 SC는 미국에서 허가를 받았으며 연매출 6천억짜리 이벤트였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5천억 규모 자사주 매입도 한다고 밝히긴 했는데 전혀 주가는 미동도 안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걸 전부 다 선반영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나 내일 하루 늦게 반영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